혼인신고가 끝나고 기분 좋게 서류를 확인하던 순간 이미경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남편의 네 번째 아내라는 것을 말이죠. 올해 52살인 미경은 동네 문화센터 요가 교실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박종호라는 그 남자는 대형 건설사의 현장 소장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규모 건설 현장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든든한 직업과 안정된 연봉, 퇴직금, 그리고 노후연금까지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였죠. 미경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노후는 든든하겠어. 혼인신고 날의 충격 이후 미경은 종호의 말을 믿고 싶어 애썼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이제는 나만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남편의 직업 특성상 출장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첫 달부터 그는 전남 목포의 대형 리조트 건설 현장으로 떠나야 했죠. 여보,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서울로 돌아올 거야. 3개월만 참아줘. 남편은 큰 가방을 들고 나서면서 미경의 볼에 가벼운 키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업 특성이라 이해하려 했습니다. 건설업은 원래 그런 거라고, 현장 소장이라면 당연히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미경은 남편이 없는 동안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가 돌아올 날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평일 저녁마다 전화를 걸어왔는데 통화할 때마다 주변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건설 현장 숙소라면 다른 직원들의 소음이나 TV 소리라도 들려야 할 텐데 말이죠. 여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너무 조용한데? 미경이 물어보면 남편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숙소 방에 혼자 있어. 다들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조용해. 어느 날 밤 미경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목포 현장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야간 경비원이 전화를 받았죠. 박종호 소장님요? 지금 안 계신데요. 오늘 저녁 일찍 나가셨어요. 미경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명 1시간 전에 남편은 숙소에 있다고 했는데 말이죠. 다음 날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아, 그때 편의점 갔다 오는 길이었어. 경비원이 착각한 모양이야.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2주 후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미경은 더욱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셔츠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였죠. 남편은 평소 향수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달콤하고 여성스러운 향이 그의 옷에서 났습니다. 여보, 이 냄새 뭐예요? 미경이 셔츠를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현장 식당 아주머니가 새로 바뀌었는데 향수를 많이 뿌리고 다녀서 그래.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 옷에 밴 것 같아. 미경은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며칠 후 남편의 차를 청소하다가 미경은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조수석 밑에서 긴 머리카락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갈색으로 염색된 머리카락이었는데 미경의 검은 머리와는 전혀 달랐죠. 여보, 이 머리카락은 뭐예요? 미경이 머리카락을 들고 종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현장 직원 중에 김 과장이라고 있는데 가끔 현장 순회할 때 태워다 줘. 그때 떨어진 모양이야. 남자 직원인데 머리를 염색했나요? 미경의 추궁에 종호는 약간 짜증을 내며 답했습니다. 요즘 남자들도 염색 많이 하잖아. 그리고 현장에는 여직원들도 있어. 설계팀에 젊은 여자들이 몇 명 있거든. 미경은 더 이상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설명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들렸고 무엇보다 의심만으로 남편을 몰아세우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이전 결혼들 때문에 괜히 의심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계속 자라났습니다. 남편이 다시 출장을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미경은 우연히 그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뱅킹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결제 내역을 발견한 것이었죠. 목포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15만 원, 같은 날 여성 의류 매장에서 8만 원, 그리고 모텔에서 6만 원. 미경은 손이 떨렸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왜 이런 곳에서 돈을 쓸 이유가 있을까요?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카드 사용 내역을 봤는데요. 레스토랑이랑 의류 매장에서 결제한 게 있던데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잠깐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아, 그거 현장 직원들이랑 회식했고 의류는 작업복을 새로 샀어. 그리고 모텔은 숙소 보일러가 고장나서 하루 임시로 잤어. 그런데 왜 여성 의류 매장에서 샀어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성 의류 매장? 아니야, 그냥 의류 매장이야. 요즘 남녀 구분 안 하는 곳도 많잖아. 미경아, 괜한 의심 말고 그냥 집안일 신경 써. 나 일하느라 바쁜 거 알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죠.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미경은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이었죠.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충전하고 있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된 건데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갤러리에는 목포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는데 남편 혼자가 아닌 젊은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둘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고 있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식사하는 모습까지. 미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샤워실에서 나온 종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 사진들은 뭐예요? 휴대폰을 들이밀며 물었죠. 종호는 당황했지만 이내 화를 냈습니다. 야, 남의 휴대폰을 왜 마음대로 봐? 그건 현장 직원들이랑 회식할 때 찍은 거야. 여직원도 있으니까 같이 찍은 거지 뭐. 회식인데 왜 둘이만 있어요? 다른 직원들은 어디 있고요? 다들 일찍 가고 우리만 남아서 업무 이야기 좀 더 한 거야. 미경아, 이제 정말 지겹다. 매번 의심하고 따져 묻고 이래서는 같이 살 수가 없어. 종호는 옷을 입으며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미경은 혼자 침실에 남아 눈물을 흘렸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로 종호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하지만 미경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종호는 정말로 전국 각지의 건설 현장을 다니며 다른 여자들과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치 두 개의 삶을 사는 사람처럼 아내에게는 성실한 남편 행세를 하면서도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었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던 미경은 결국 매일 저녁 종호가 있는 현장 사무실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자연스러운 통화였지만 점차 그의 행동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더 커졌죠. 여보, 지금 숙소에 있어요? 저녁은 드셨고요? 미경의 목소리는 애써 평온하게 들리려고 노력했지만 속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종호는 늘 태연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숙소에 있어. 방금 저녁 먹고 막 들어왔어. 오늘도 현장이 바빠서 정말 힘들었다. 목소리는 평온했고 주변은 조용했죠. 마치 정말 혼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일찍 자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미경이 말하면 종호는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미경아. 너도 혼자 있으면서 외롭지? 조금만 더 참아줘. 이 프로젝트 끝나면 바로 서울로 올라갈게. 전화를 끊고 나면 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역시 숙소에 있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뿐이었죠.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미경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호의 현장 동료였던 이 과장이 서울로 발령받아 올라오면서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었죠. 동네 마트에서 마주친 이 과장은 미경을 알아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목포 현장에서 종호 형님과 함께 일했던 이민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남편이 늘 이야기했어요. 고생 많으셨죠. 미경이 반갑게 인사하자 이 과장이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종호 형님 요즘 어떠세요? 목포에 있을 때 보니까 참 바쁘시더라고요. 특히 저녁에는 거의 사무실에 안 계시고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녁에 사무실에 안 계신다고요? 네, 대부분 저녁 6시면 나가셔서 늦게 돌아오시더라고요. 현장 인근 상가에 아는 분들이 많으시나 봐요. 아, 혹시 제가 말하면 안 되는 이야기였나요? 이 과장이 미경의 표정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미경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남편이 교제가 넓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죠. 그날 밤 종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숙소에 있지, 어디 있겠어. 오늘도 현장 점검하느라 파김치가 됐어. 종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과장이 그러는데 요즘 저녁에 사무실에서 잘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떠보자 종호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아, 그게 요즘 현장 주변 상가들과 관계 좋게 지내야 해서 가끔 인사차 들르고 그래. 이 과장은 신참이라 모르는 거야. 상가요? 어떤 상가인데요? 그냥 식당이나 자재상 같은 곳들이야. 현장 소장이 지역 상인들과 친하게 지내야 일이 수월해지거든. 별거 아니야. 미경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죠. 종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미경은 대담한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목포로 가서 종호의 행동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죠. 종호에게는 언니를 만나러 부산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산? 갑자기 왜? 종호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언니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요. 2박 3일 정도 다녀올 거예요. 미경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조심히 다녀와. 나도 바빠서 연락 자주 못할 수도 있어. 남편은 오히려 안도하는 기색이었죠. 목포에 도착한 미경은 종호의 현장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현장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죠. 6시가 되자 정말로 남편이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차를 타고 시내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미경은 택시를 타고 멀리서 따라갔죠. 남편의 차는 목포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멈췄습니다. 미경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성이었죠. 긴 갈색 머리, 미경이 남편의 차에서 발견했던 그 머리카락과 똑같았습니다. 여성은 자연스럽게 남편의 차에 올라탔고 둘은 함께 시내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미경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마주보며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장면이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그 여성의 손을 잡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여성은 수줍게 웃고 있었죠.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다시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시내 모텔로 향했죠. 미경은 택시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8시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잘 도착했어. 언니는 어떠셔? 남편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다정했습니다. 네, 잘 도착했어요. 언니도 괜찮아요. 미경은 간신히 목소리를 조절했습니다. 그럼 됐다. 나는 지금 숙소에서 쉬고 있어. 오늘 현장이 특히 바빠서 지쳤어. 미경은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1시간 전까지 다른 여자와 모텔에 있던 사람이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 그래요, 푹 쉬세요. 미경아, 사랑해. 종호가 전화를 끊기 전에 말했습니다. 네, 저도요. 미경은 기계적으로 대답했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종호가 자신과 통화하는 동안에도 다른 여자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두 개의 인생을 사는 사람 같았죠. 아내에게는 성실한 남편으로, 현장에서는 자유로운 바람둥이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미경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종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어. 이제 내가 행동할 때야. 목포에서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이후 미경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장면이 되돌아가고 있었죠. 종호가 젊은 여자의 손을 잡는 모습,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모텔로 향하는 모습까지. 이제 확실해졌어. 종호는 정말로 나를 속이고 있었어. 미경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섰다고 해서 당장 행동에 옮기기는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종호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미경아, 다녀왔어. 언니는 어떠셨어?
종호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미경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미경은 짧게 답했습니다. 종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죠. 이 사람이 불과 며칠 전까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어? 종호가 미경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예리한 관찰력은 여전했죠.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미경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미경은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내야 할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는 컸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았죠. 첫 번째 고민은 체면이었습니다. 미경은 이미 한 번 이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는데 그때도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웠죠. 이제 또 이혼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 나이에 또 이혼이라니.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미경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28살인 아들 준수는 작년에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이 컸죠. 준수는 미경이 종호와 재혼할 때 반대했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그 사람 이전 결혼들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미경은 아들의 걱정을 일축했었죠. 걱정 마라. 엄마가 잘 판단해서 결정한 거야. 이제 와서 아들에게 내가 맞았다. 엄마가 잘못 판단했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역시 시어머니가 남자 보는 눈이 없으시네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고민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미경은 현재 파트타임으로 동네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가 전부였죠. 종호와 결혼하면서 안정감을 느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종호의 월급은 400만 원이 넘었고 퇴직금과 연금도 상당했습니다. 미경은 속으로 계산해봤죠. 이혼하면 나는 다시 혼자가 돼. 8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집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있고. 세 번째는 노후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미경은 올해 52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종호와 함께라면 적어도 노후는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되면 모든 게 불투명해졌죠. 내가 나이 들어서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아들도 이제 자기 가정이 있는데 계속 의지할 수도 없고. 미경의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미경은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닐까? 특히 종호 같은 사람은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유혹이 많을 수밖에 없어. 그래도 집에는 나한테 돌아오잖아. 종호가 다시 출장을 떠날 때도 미경은 아무 말 없이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몸 건강 챙기고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인사였죠. 미경아, 고마워.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서울 본사로 발령 날 예정이야. 그럼 출장이 많이 줄어들 거야. 종호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미경은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래요. 기대할게요. 라고 답했죠. 미경은 점점 연기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분노하면서도 평온한 척. 어느 날 저녁 동네 친구 은숙이와 커피를 마시던 중 미경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수가 만약에 말이야.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그런 이야기는 왜? 혹시 종호 씨가? 은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드라마 보다가 생각해 본 거야. 미경은 얼버무렸습니다. 글쎄, 증거가 확실하면 바로 이혼하겠지. 그런 남자랑 같이 살 이유가 뭐 있어? 은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면 경제적으로 힘들잖아. 특히 우리 나이에는. 돈이 뭐가 중요해? 자존심이 더 중요하지.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재산 분할도 있잖아. 은숙이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아. 아프면 누가 돌봐주고 외로우면 누구랑 이야기하고. 미경아, 너 혹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야? 은숙이 미경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은숙이는 쉽게 말하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면 다를 거야. 이상과 현실은 달라. 그날 밤 미경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미경, 넌 지금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할 거야. 이혼하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후회하고 이혼 안 하면 자존심 때문에 후회할 거고. 결국 미경은 당분간 현상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종호의 불륜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지내기로 한 것이죠. 내 노후를 지켜야 해. 이대로만 살다가는 빈손으로 버려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이혼하는 것보단 나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복수해야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미경의 눈빛에 차가운 결의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상 유지를 결심한 후 몇 달이 지났지만 미경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아내 행세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고 있었죠.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종호의 한마디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종호가 집에 돌아와서 무심코 던진 말이었죠. 미경아, 내가 만약 먼저 죽으면 연금 받을 수 있는 거 알고 있지? 종호가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이야기는 왜 해요? 미경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 현장에서 사고 이야기 나오다가 문득 생각해봤어. 내가 죽으면 미경이가 유족연금 받고 살 수 있으니까 걱정 없겠다 싶어서. 종호는 마치 자신이 미경을 배려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죽어도 연금으로 살라는 소리야? 그럼 살아있을 때는 맘대로 바람 피워도 된다는 뜻이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오래오래 함께 살아야죠. 그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종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 사람은 나를 연금 받을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그럼 나도 내 방식대로 살아보자. 다음 날 미경은 인터넷에서 이혼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종호가 출장 간 사이에 컴퓨터 앞에 앉아 하나씩 검색해봤죠. 재혼 이혼, 연금 분할, 위자료 청구 등의 키워드로 말이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면서 미경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이혼 후에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던 것이죠. 특히 연금 분할에 대한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남편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 미경과 종호의 결혼 기간은 이제 2년 반.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경은 용기를 내어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시간 되세요? 직원의 친절한 목소리에 미경은 안도했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주 중에. 남편이 출장 중이라서 시간 여유가 있어요. 상담 당일 미경은 떨리는 마음으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40대 중반에 차분해 보이는 여성이었죠. 어떤 일로 오셨나요? 김 변호사가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미경은 처음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용기를 내어 상황을 설명했죠. 종호의 과거 결혼들, 목포에서 목격한 불륜 현장, 그리고 자신의 고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김 변호사는 차근차근 들은 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단 연금 분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남편이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현재 남편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56살이에요. 그럼 60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니까 4년 후부터 연금 분할 청구가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결혼 기간 5년 조건도 2년 반 후면 충족되고요. 그럼 지금 이혼하면 연금은 못 받는 건가요? 네,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다만 외도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소송은 가능해요. 어떤 증거를 갖고 계신가요? 미경은 자신이 목격한 장면들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죠. 직접 목격하신 것만으로는 법적 증거로 쓰기에 부족해요. 사진이나 동영상,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같은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신비 명세서 같은 것도 도움이 되죠. 그런 걸 어떻게 구하죠?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카드 내역이라든지 휴대폰을 함께 쓴다면 그 기록들 말이죠.
다만 남편 몰래 녹음하거나 사진을 찍는 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일단 5년을 채워보자. 그동안 증거도 모으고 연금 분할 조건도 맞추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정리하는 거야. 그날부터 미경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다정한 아내 행세를 하면서 밤에는 종호의 행적을 추적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것이죠. 첫 번째로 한 일은 가계부를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종호의 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기록했죠. 목포에서 사용한 레스토랑, 의류 매장, 모텔 등의 결제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여보, 가계부를 써야겠어요. 요즘 지출이 많은 것 같아서. 미경이 자연스럽게 말하자 종호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카드 내역도 확인해봐. 종호는 오히려 적극적이었죠. 자신의 불륜 흔적이 그 내역에 고스란히 드러날 줄은 모르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종호의 휴대폰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보기는 어려웠지만 종호가 샤워할 때나 잠깐 자리를 비울 때 기회를 노렸죠. 특이한 번호로 온 문자나 통화 기록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밤 종호가 깊게 잠들었을 때 미경은 조심스럽게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패턴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종호가 평소 사용하는 패턴을 유심히 봐뒀던 터라 쉽게 열 수 있었죠. 갤러리에는 여전히 목포 출장 때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여자와의 사진들을 미경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죠. 또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수연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여성과 나눈 달콤한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서울 올라가시는군요. 언제 다시 와요? 이번 주말에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 보고 싶어. 저도 빨리 보고 싶어요. 지난번에 주신 목걸이 정말 예뻐요. 미경은 속이 뒤틀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중요한 대화들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죠. 세 번째는 종호의 행동 패턴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출장을 가고 언제 연락이 끊기며 언제 돌아오는지를 자세히 적어뒀습니다. 또한 출장지에서의 숙박비, 식비, 유흥비 등도 따로 계산해봤죠. 몇 달이 지나면서 미경의 파일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A사 파일 한 권 분량의 증거들이 모였죠. 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사진들, 대화 내용, 그리고 행동 기록까지. 어느 날 미경은 또 다른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종호의 지갑에서 모텔 영수증이 나온 것이었죠. 그것도 혼자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싼 스위트룸 영수증이었습니다. 여보, 이 영수증은 뭐예요? 미경이 자연스럽게 물어보자 종호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거 현장 직원들이랑 회식하고 너무 늦어서 집에 가기 어려워서 잤어. 스위트룸에서요? 혼자? 다른 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미경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영수증도 조심스럽게 복사해 두었죠.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미경의 증거 파일은 이제 2권이 되었고 종호와의 결혼 기간은 3년 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1년 반만 더 기다리면 연금 분할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죠. 미경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미경, 조금만 더 참아. 곧 내 차례야.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미경과 종호의 결혼 5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이제 연금 분할 청구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입니다. 종호는 작년에 60살이 되어 연금 수급 자격도 갖추었고 미경의 증거 파일도 3권이나 되었습니다. 미경아, 오늘이 우리 결혼 5주년이네. 뭔가 특별한 걸 해볼까? 종호가 아침에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그럼 저녁에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할까요? 미경이 평온하게 답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날 오후 종호가 회사에 간 사이 미경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5년 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사진들, 문자 대화 내용, 모텔 영수증, 그리고 불륜 상대방들의 신상 정보까지. 특히 최근에 발견한 증거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종호가 현재 진행 중인 울산 현장에서도 또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번에는 현장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미경은 김 변호사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언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증거 자료 잘 정리해 주셨네요. 내일 아침에 바로 접수할 수 있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그리고 연금 분할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하겠습니다. 혹시 승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100% 승소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요. 재판까지 가면 더 불리해지니까요. 그날 저녁 약속된 레스토랑에서 종호와 미경은 마주 앉았습니다. 종호는 기분이 좋아 보였죠. 5년이라니 벌써 이렇게 됐구나. 앞으로도 잘 부탁해, 미경아. 네, 저야말로요. 미경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허탈함이 밀려왔죠. 그런데 미경아, 다음 주에 울산 출장 가야 해. 이번엔 좀 길어질 것 같아. 종호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마 울산에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겠죠.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미경은 마지막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호가 출근한 후 미경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했죠. 박종호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의 건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직원의 말에 미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됩니다. 보통 3-4일 정도 걸려요. 김 변호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사흘 후 종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아, 이게 뭐야? 법원에서 이상한 서류가 왔는데. 무슨 서류요? 미경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이혼 소송이라고. 내가 나를 고발했다고 나와 있어. 이게 대체 뭔 소리야? 아, 그거요? 제가 접수한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종호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너가 왜? 왜긴요. 당신이 지난 5년 동안 한 일들 때문이죠. 목포의 수연 씨, 울산의 정미 씨, 그 전에 부산의 혜진 씨까지 다 알고 있어요. 종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후 화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미경아,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오해요? 제가 직접 목격한 것도 오해인가요? 휴대폰 사진들, 문자, 대화, 모텔 영수증들도 다 오해인가요? 그건. 종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참, 연금 분할 신청도 함께 했어요. 결혼 5년이 넘었으니까 당신 연금의 절반은 제 몫이죠.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했고요. 야, 이미경, 너 미쳤어?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인생을 망친 건 당신이에요. 저는 그냥 제가 받을 것만 받는 거예요. 미경은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종호의 전화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받지 않았죠. 대신 문자 메시지만 확인했습니다. 미경아, 제발 만나자. 다 설명할게.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연금까지 가져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 제발 소송 취하해줘. 무릎 꿇고 사과할게. 미경은 그 문자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을 속이고 바람 피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과라니. 일주일 후 종호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미경이 문을 열자 초라한 모습에 종호가 서 있었죠. 미경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종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이야기하죠. 미경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앉은 종호는 머리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언제부터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미경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부터. 아니, 그전 결혼들부터 잘못된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그럼, 연금은? 그것까지 가져가면 나는 정말. 당신이 전국을 떠돌며 여자들을 만날 때 제가 뭘 느꼈을지 생각해 봤어요? 5년 동안 바보 취급당하면서 살았던 제 기분은 생각해 봤고요. 종호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서 첫 번째 변론이 열렸습니다. 종호의 변호사는 합의를 제안했죠. 재판까지 가면 더 불리해질 것 같습니다. 이혼은 받아들이되
위자료와 연금 분할 비율을 조정해 보면 어떨까요? 하지만 김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조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종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불륜 사실을 인정했고 미경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 승인, 위자료 5천만 원, 연금 분할 50%, 그리고 공동 재산의 60%를 미경에게 지급하라는 것이었죠. 법정에서 판결을 들은 종호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이 끝났어. 연금까지 빼앗겼으니 이제 뭘로 살지. 하지만 미경은 속으로 담담히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전국을 떠돌며 여러 여자들을 만났지만 결국 마지막에 웃는 건 저예요. 법정을 나서면서 미경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5년 동안의 참고 견딘 시간들, 치밀하게 증거를 모은 노력들, 그 모든 것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몇 개월 후 미경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연금 분할로 매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친구 은숙이를 만났습니다. 미경아,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 은숙이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요. 그리고 당해만 살 수는 없잖아. 미경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지금 어떻게 지내? 글쎄, 연금 절반 날아가고 위자료 물고 아마 힘들겠지. 하지만 그건 자업자 득이니까. 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진짜 승부가 갈렸다고. 남편은 젊음과 자유를 줬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신은 참고 견디며 준비한 끝에 안정된 미래를 얻었다고 말이죠. 앞으로 뭐 할 거야? 은숙이가 물었습니다. 일단 여행부터 가볼 생각이야. 제주도, 유럽. 그동안 못 가본 곳들 다 가보고 싶어. 이제 내 인생이니까. 미경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